야생화는 매체에서 종종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야생화에 대한 환상은 동물로의 인간에 대한 호기심에서 기인하며 문명과 접촉하여 문명에 중독된 인간이 아닌 원초적 인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법입니다. 타잔도 그렇고 모글리도 그렇고 뭔가 야생화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문명보다 위대한 자연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작품 토토의 세계에서 토토는 다른 야생화들과 다릅니다. 토토는 인간을 무서워하는 데다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지도 않았고 자연을 벗삼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냥개들에게 던져지면서 개로 취급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토는 야생화라기보다는 인간의 형성을 한 개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기른 사람은 인간의 여자들을 납치 살해하며 인육을 먹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런 그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원래는 말 한마디 않던 이 아저씨가 뭘 겁내고 있지? 그렇군, 내 목소리가 무서운 거였구나. 그럴만도 하지. 네가 태어나고 15년 오늘 처음 내 목소리를 들은 거니까. 곧 붙잡혀갈 사람답지 않게 미친 사람처럼 웃는 아저씨. 나가! 몽둥이를 들고 들기 인간을 위협하며 그를 풀어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한을 짊어지는 건 너다. 밖으로 가서 언어의 세상에서 지옥을 맛봐라. 그렇게 야생화는 언론과 경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헤매던 들개인간은 한 가정집 마코토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죠. 마코토는 야생화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죽은 개의 이름 토토라는 이름을 말이죠. 그리고 마코토와 토토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됩니다. 토토의 세계는 두 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란 특이한 캐릭터성을 가진 남자 주인공과 마코토라는 소녀가 좋아하면서 생긴 보이미츠걸 장르의 순정 만화라고 하기엔 마코토가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해프닝이라서 토토가 늘 질투하는 모습만 보이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야생화 토토가 어쩌다가 야생화가 된 건지, 토토의 친부와 친모는 누구인지, 토토라는 존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동시에 토토를 죽이려고 드는 의문의 단체, 그리고 토토를 공개하고 싶어하는 언론의 포위망을 뚫으며 토토의 비밀을 알아나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두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된 흐름은 후자인 미스터리 스릴러 쪽으로 작품의 가닥이 잡혀있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 후자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재밌진 않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굳이 궁금해지는 내용은 아닌 편이에요. 독자 입장에서야 토토의 정체? 뭐 어쩌라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언론과 대중에 공개하면 되는 일 아니야? 싶어서 몰입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작품은 전자 쪽인 보이미츠걸 장르의 성장 스토리에서 꽤 빛을 발하는 편입니다. 특히 야생화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진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해도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부모와 인간과 교감하기 위한 도구인 언어가 제일 먼저 필요한 법이죠. 실제로 많은 야생화 연구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자란 인간 같은 타잔스러운 무언가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는 편입니다. 언어와 유리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막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국왕이 언어와 유리된 인간을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케어하면서 절대로 언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은 몽땅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 뭐 이게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어가 없는 인간은 판타지적 상상력이 들게 하죠.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했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토토의 세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 아이에게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언어를 가르치는 부모인 법이고 토토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언어를 가르치는 마코토인 셈이죠. 그래서 토토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겪는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굉장히 재밌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포커스 받는 것은 이름 붙이기. 작품의 연출상으로는 토토의 시야 속에서 이름이 붙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저화질 깨진 그래픽처럼 묘사되는데요. 마코토가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토토는 처음으로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또한 이름을 알게 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비트겐슈타인적이죠. 이름이 붙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알 수 없는 단일한 뭉텅이었지만 이름 붙이기란 곧 구별이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스텝은 바로 좋다와 나쁘다를 배우는 것과 그렇다 아니다를 배우는 것.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을 배우면서 토토는 좋은 것들, 즉 기호를 깨우치게 되고 진위 판단을 배우면서 인간의 고질병인 거짓말을 배웁니다. 가치 판단이 선행하는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언어를 깨우칠 때 진위 판단이 선행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진실만 말할 텐데 좋은과 나쁨을 먼저 알고 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게 되죠. 바로 나와 너입니다. 이 개념을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되는데요. 지금까지 마코토는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그다지 어렵게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것은 일종의 이름 붙이기지만 세계에서 물질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나라는 개념을 배우는 것이 곧 세계를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나라는 자신을 구별짓기보다는 내가 아닌 것들을 세계로 뭉뚱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여기부터는 토토가 들기인간이 아닌 하나의 어엿한 인간으로 취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과 진실인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맛있다, 달콤하다, 슬프다, 힘들다 등의 감정, 감각 표현까지 모두 알게 된 토토는 드디어 토토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죠.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토토가 언어를 배우기 전엔 어땠을까요? 언어가 없던 토토는 세계와 교감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토는 들개들 사이에서 자라서 그런지 후각으로 세상과 교감을 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토토가 마코토를 만나게 된 까닭도 처음에는 마코토가 땀을 닦던 손수건이 우연히 토토의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손수건을 물고 있던 토토가 마코토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은 토토가 후각으로 소통을 하는 장면, 즉 냄새의 시각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어떠한 작은 입자 혹은 알갱이처럼
것처럼 묘사되는데요. 심지어 이게 토토만의 고유한 능력도 아니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인간들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미츠걸의 전형적인 전개죠. 소녀는 소녀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뀌고 소녀 역시 소년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뀝니다. 인간이 들기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을 알려주듯 들기 인간은 인간에게 후각의 중요성을 알려주죠. 오히려 이쪽이 더 본질적인 소통 방법인 양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요리사였던 아저씨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먹는 것, 즉 미각을 통해서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식인을 일삼았던 겁니다. 이 아저씨의 지론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기도 하는데요. 언어는 인간에게 혼란과 오독을 줄 뿐이고 언어로는 우리는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오직 감각을 통한 방법뿐이다. 아저씨는 요리사였기 때문에 미각, 토토는 들개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후각인 거죠. 또한 주인공의 아버지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촉각, 아쉽게도 청각에 예민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 역시 독특한 인물로 나오는데 자신을 속이고 망하게 한 인물일지라도 자신의 손에서 빚어져 나오는 조각의 모티브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양 용서를 하기도 하고 나는 조각을 하면서 그녀를 감각으로 이해했으니 그녀의 말이 아닌 그녀의 본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코토가 토토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알려줬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언어에 현혹당할 뿐이고 진정한 소통은 감각뿐이라는 듯한 두 평행선이 이 작품에선 나란히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의 말미에서 뭐가 이기냐고요? 언어를 가르치는 내용이 작품의 절반임에도 의외로 감각 쪽의 승리입니다. 초반에 나왔던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언어의 세계에서 지옥을 맛봐라.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니까 작품을 직접 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토토의 세계의 중반부는 좀 현학적이고 지루합니다. 게다가 묘하게 비현실적인 소재들도 겹쳐서 그렇게까지 흥미롭진 않죠. 하지만 저는 이 작품 감히 일본의 올드보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인물인 요리사 아저씨가 언어의 세계에서 지옥을 맛봐라 라고 한 말은 말 그대로 토토가 언어의 세계를 깨우치면 네가 지옥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토토를 둘러싼 복수극이 아니라 토토에게 향하는 복수극이었던 거죠. 토토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리고 토토의 탄생 기화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토토에 대한 가장 큰 복수였던 것입니다. 복수 이유는 스킵하고 토토는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도섬이라고 하는 곳이 배경인데요. 여기서 토토는 자신이 들개들에게 길러지기 전에 요리사 아저씨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감금이 되어 있던 때의 기록을 봅니다. 토토의 어머니는 토토와 이 창고에서 갇히면서 곳곳에 언어로 자신의 기분을 기록을 해놓았죠. 그 기록에 써있는 건 굉장히 끔찍한 진실이었는데요. 토토의 어머니는 물도 음식도 없는 창고에서 자신을 위한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먹여서 토토를 기르는 것이었죠. 토토는 그렇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동행자들은 역겨움을 느끼지만 토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됩니다. 맛있었다 라고. 저는 이 부분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언어의 지옥이란 개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이런 복수를 계획해서 15년을 언어와 유리시키다니 올드보이 뺨 때리는 복수극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토토의 내면에서는 엄마라는 개념과 맛있었다라는 개념이 소용돌이치면서 그 개념들 간에 있을 수 없는 병렬의 충격을 받고 사실상 거의 반정신병자가 되는데요. 이게 언어의 지옥이죠. 문학은 이 낯선 감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언어적 개념이 성숙하지 않은 토토에게 언어의 낯섦이란 곧 지옥일 겁니다. 작품의 말미에는 어찌어찌 언어가 아닌 감각의 세계에서 토토가 승리를 해내지만 그 부분은 솔직히 제 취향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서 넘어갑니다만 언어라는 개념을 소름 끼치는 호러로 제구함하라는 토토의 세계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사소 아키라 작가는 내 사람은 바빠 이후에 2년 만에 리뷰하네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충격적인 동시에 미묘함을 주는 작가라 뭐라 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충격적인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재밌냐 하면 그것까진 또 아닌데 또 재미가 없다고 하기엔 소재의 참신함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